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날도 추워지고 오늘 블랙아이스가 많았어요. 오늘 사고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괜찮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오전에 5시쯤에 44대의 차량이 그러니까요. 충돌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정체도 심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다치신 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오히려 따뜻한 상태에서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추워지면 네. 얼어가지고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떡하다가 못 올 뻔했어요. 참 모두들 그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곡입니까? 네, 로베르트 슈만의 세계 로망스 작품 번호 94입니다. 지난주에 그 오픈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떤 작곡가인지. 네, 오픈 안 했죠. 새해 첫 작곡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슈만입니까? 이 곡이 참 좋아가지고요. 정말 당분간 슈만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세계 로망스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작곡가들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슈만에 대한 우리 정태현 선생님의 지속적이고 끊임없고 특히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 공부는 왜 이태리에서 하고 자꾸 독일 작곡가 조명합니까? 제가 이태리 있으면서 네. 독일에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정말 이 독일이 나한테 맞다 이러면서 그러게 솔직히 얘기하면 태영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이탈리아보다는 독일이나 혹은 프랑스 잘 맞을 것 같아요. 프랑스도 그럴 것 같네요. 예. 제가 독일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슈만 집도 자주 갔어요. 아니 딱 태영 선생님 시끄러운 건 딱 질색 아닙니까? 아주 싫어하죠. 근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언어가 시끄러운 나라로 갔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집이랑 학교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예전에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 테너 박인수 네. 선생님이 이제 곤돌라 유학을 가셔서 네. 곤돌라를 딱 탔는데 네. 앞에서 이제 넌 어떻게 왔냐? 어떻게 동양인 이렇게 이태리 왔냐? 그러니까 나는 그 공부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 근데 성악관 건 안 물어보고 네. 앞에서 곤돌라 하시는 분이 노래를 막 부르시는데 그래서 이 박인수 선생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네. 근데 너무 잘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전공하지 않은 이탈리아 그냥 일반 국민들도 맞아요.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 가끔씩 인터넷에 그런 영상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벽지 바르는 아저씨께서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 그런 것만 모아놓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그렇게 일반인들이 잘하시는데 네. 전공자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또 기대 못 미치는 경우 많지 않았어요. 난 이태리 가서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인의 기세에 눌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자, 다시 슈만으로 돌아갈게요. 자, 슈만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94. 정태양의 슈만은 도대체 어떤 작곡가입니까? 그냥 많이 하게 돼서 한 작곡가기도 해요. 제가 슈만을 처음 연주한 게 한 중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세계의 로망스는 제가 가장 최근에 새로 공부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연주도 했었고요. 그런데 슈만이라는 작곡가는 되게 피아니스트들한테 항상 특별한 것 같고 그리고 복잡한 작곡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손에 잘 잡히지는 않았었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지나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과 친밀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조금 더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슈만하고 가까워지면 좀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끔찍히도 아름다운 작곡가이기 때문에 네. 그 아름다움 안에는 알면 알수록 또 깊은 고통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슈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시기가 굉장히 길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슈만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슈만을 공부하면서 태영 선생님이 슈만은
이런 작곡가다. 남들이 정의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정의가 있을까요? 일단 문학성이 도드라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문학성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슈만이 1810년에 즈비카우라는 도시에서 사남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네. 7살 이전에 이미 작곡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슈만은 음악보다는 문학을 더 좋아하고 심취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슈만의 아버지가 서점 주인이면서 작가였고 출판업자였기 때문인데요. 이 슈만이 아버지의 능력을 이어받았는지 아버지가 출판한 책에 14살 때 쓴 음악 미학에 관한 에세이가 실렸고요. 17살 때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쉴러나 또 괴테의 작품을 많이 읽었고 특히 리히터의 글에서 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슈만의 작품들은 마치 동화책처럼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캐릭터나 배경, 분위기 이런 것을 통합해서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를 항상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꾼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문학적으로 많은 소양을 쌓고 또 깊이 몰입했던 점이 슈만의 넘치는 상상력을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느 시기에 음악보다 책을 조금 더 좋아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 게 슈만에 대한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슈만하면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아닙니까? 네, 이 슈만이 예술과는 인생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처럼 슈만의 작품은 슈만의 실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낭만주의는 그 이전에 유행하던 이 고전주의가 추구하던 규칙이나 간명함, 그러니까 간단하면서 소박함, 그리고 세련미 등을 거부하면서 출발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투박하더라도 우리들의 감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음악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낭만주의에서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거리가 먼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낭만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슈만은 이 낭만주의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곡인 슈만의 세계 로망스 작품으로 94. 언제 작곡된 작품입니까? 네, 1849년 12월에 작곡이 됐어요. 보통 작곡가들이 어떤 무대를 위해서 어떤 공연장이나 연주자의 위촉을 받아서 작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곡은 그 누구의 위촉도 받지 않고 슈만이 그냥 작곡하고 싶어서 작곡한 곡입니다. 사실 당시에 슈만 가족이 머물고 있던 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는 슈만이 주로 활동했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 바로 옆에 한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조금 혼란스럽고 혁명의 물결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슈만이 친구 집으로 피신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슈만은 당시의 정황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작품을 구상하고 작곡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드레스덴 시기가 슈만에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었어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슈만이 조금 나아질까 싶어서 이주했던 곳이 드레스덴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의 안정을 찾으면서 창작력이 더욱 왕성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 곡이 작곡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곡은 슈만의 아내 클라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헌정이 되었고요. 당시 슈만이 이 곡들을 나의 100번째 작은 작품이라고 부르면서 클라라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또 낭만적입니다. 또 아내 클라라 슈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거든요. 자, 자발적인 의지로 작곡한 곡인 만큼 순수함이 묻어난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요. 이 곡은 작곡가 슈만의 의도가 뭐 어떻게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물론 외부로부터 위촉을 받을 때는 네. 아무래도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각을 방향성이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내가 쓰고 싶어서 작곡한 곡이기 때문에 슈만의 스타일로 정말 가득합니다. 세계 로망스는 특정 악기 그러니까 한 악기가 연주해야 된다는 이 한계를 초월하고 있고요. 음악적 본질 자체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매료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슈만이 오보에를 위한 곡을 작곡한 건
작품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거의 유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보적이군요. 이 당시 슈만이 오보에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음색에 매료되어서 오보에 곡을 구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와 비슷한 오보에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낭만적이면서 내면적인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보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낭만주의 시대에 다른 작품들을 찾아보면 오보에를 위한 독주곡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모차르트만 해도 오보에를 위한 곡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슈만이 이 곡을 통해서 오보에의 레퍼토리 자체, 그러니까 오보에로 연주할 수 있는 그 곡의 목록에 좀 기여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슈만이 바순이나 클라리넷, 프렌치 혼 등 여러 관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도 작곡하면서 관악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후에 여러 악기로 해서 편곡이 된 게 사실입니까? 네, 이 곡을 여러분들 CD나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요, 오보에를 위한 음원도 있지만 첼로나 바이올린 그리고 하프와 클라리넷을 위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뭐 하프와 클라리넷이 함께한 버전 들어보시면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 곡을 피아노와 플룻으로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슈만이 원래 생각했던 오보에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 또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작곡가들은 두 종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촉을 받은 것과 네,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촉 받은 거는 클라이언트의 이제 의도와 방향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직접 작곡한 작품이 더 잘 되고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확률적으로 보면 위촉한 작품의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살아남은 곡들이. 그렇죠. 어디선가 공연이 되는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태양선생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뭔가 지금 연주가 잡힌 게 아닌데도 혼자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고 어디선가 일부러 또 연주를 만들고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한마디로 우리 연주하지만 작곡하고 비슷한 상황인 게 맞아요. 이게 어떤 곡을 연주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할 때가 있고 맞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좋아서 곡을 이제 연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두 개 비중 중에 선생님은 어떤 비중이 더 많습니까? 위촉을 받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이게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럼요. 요번에 오페라 작품 요걸 올리기 때문에 연습해라. 그렇죠. 이게 더 많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이렇게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정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중으로 따지자면 한 9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처음부터 레퍼토리를 상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 정해졌으니 이것을 연주하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역으로 제가 제안하기도 하고요. 정 안 되면 저 혼자 집에서 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촉을 받아서 이 곡을 해달라고 했을 때도 항상 연주자들은 의미를 또 부여하고 거기서 또 의미를 발견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또 여러분 위촉 작품과 이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의 작곡에 대해서 행여나 궁금하실까봐 제가 조금 오지랖을 떨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94로 헌정받은 클라라, 이 곡을 애틋하게 생각했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으니 이 클라라가 이 작품을 특별히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 곡을 나에게 봄처럼 느껴지고 피어나는 꽃들처럼 웃음을 건넨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곡의 서정적이고 또 감미로운 분위기에 깊은 애정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클라라가 비공식 초연에서 이 곡을 연주했고 이후에도 자주 또 무대에 올렸다고 하네요. 초연은 언제 했습니까? 비공식 초연이 1850년 11월에 클라라 슈만의 피아노 연주와 프랑스와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연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초연은 슈만이 세상을 떠난 후인 1863년에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게반트하우스는 지금도 있는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오보이스트 에밀리우스 룬트와 피아니스트 카를 라인케가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851년에 출판이 이루어졌고요. 초연 이후에 이 작품은 오보의 레퍼토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낭만주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화려한 기교가 없이도 높은 예술성을 지닌 점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곡의 구성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제목이 세계의 로망스이니까요. 그 첫 번째 곡에서 이제 템포 표시는 빠르지 않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조로 시작을 하는데요.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피아노와 오보에가 마치 곡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리는 듯한 분위기를 줍니다. 피아노가 이렇게 단조에 짧은 마디를 연주하고 나면요, 오보에가 이렇게 인트로를 서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네. 피아노가 반주 부분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 혼자 연주하는 거지만요. 오보의 멜로디가 나오면서 이 곡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계의 로망스가 우리가 로망스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얼마나 로맨틱할까 이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뭔가 장조의 밝은 느낌의 따뜻한 로맨스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 곡은 뭔가 지나간 추억을 이야기하는 듯이 그런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요. 네. 빠르긴 말이 적혀 있지 않고 소박하고 또 내밀하게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곡과는 다르게 굉장히 독일의 전통적인 멜로디로 그리고 소박하게 밝은 느낌으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곡은 빠르지 않게인데요. 1, 2번과는 다르게 조금은 템포의 변화가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곡 다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고 그리고 테크닉적으로 너무 막 빛나는 곡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함과 친근함을 주는 따뜻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화려함보다는 러블리 쪽으로 가는 곡이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슈만의 세계 로망스 작품으로 94. 그의 다른 작품과 비교할 때는 또 큰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대중적인 공연을 위해서 작곡한 곡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헌정한 곡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도 내밀하면서 개인적인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곡을 듣다 보면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 저는 슈만의 다른 노래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현악이나 실내악 작품과 비교했을 때 화려함보다는 감정적인 깊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드렸고요. 그리고 슈만의 교향곡이나 피아노 협주곡에서 정말 대규모로 그리고 극적인 전개가 이어지는 곡들이 있다면 이 로망스에서는 오보에와 피아노가 정말 둘이서 대화하는 듯한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슈만의 뭔가 굉장히 사적인 부분 그런 것이 담겨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보에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오보에가 굉장히 얇은 소리를 내고 또 높은 음역을 담당하는데도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94 제1곡과 2곡을 감상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태영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감상 포인트 혹시 있습니까? 네, 1번과 2번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곡은 뭔가 우울감도 담고 있는 것 같고 지나간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피아노와 오보에가 서로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따뜻한 멜로디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창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에서 소개한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94, 1곡 빠르지 않게 2곡 소박하게 내밀하기를 오보이스트 알브레트 마이어,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베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슈만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94, 1곡 빠르지 않게 2곡 소박하게 내밀하게 오보이스트 알브레트 마이어,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베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 슈만의 곡을 들으면 저는 공통적으로 모든 곡에서 좀 느끼는 게 네. 좀 소박하면서 풍요롭다. 풍요롭다. 아름다운 표현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슈만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작품으로 만나보지만 네. 나중에 꼭 그 하늘나라 가서 네.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서 작곡을 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 보고서. 어,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슈만이 생각하는 게 있으리라 생각해요. 어. 어때요? 슈만하고 친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슈만의 어떤 곡들은 진짜 이 사람이 무슨 판타지를 봤나라고. 아니,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뭘 보고서 작곡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뭐 캐릭터성이 굉장히 짙고 그게 생생하고. 그러니까 직관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은 직구는 없고 전부 다 이제 페스트볼은 없고 커브랑 슬라이더랑 그런 것 체인지업, 같아요. 너클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알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작곡가인 것 같고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도 창작력을 불태운 슈만의 이 아름다운 작품들 또 그 열정을 우리는 직접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음악가와 열정에 대해서 정말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슈만의 열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슈만의 열정은 이 결핍에서 피어난 뭔가 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핍. 네. 그리고 우리 정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조금은 남들과 달랐던 어떤 정신 세계로 인해서 정말로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는 듯한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음악가에게 열정을 주는 이 동기는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맨델스존처럼 정말로 풍요로웠으나 뛰어난 천재성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도 있고 슈만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청취자들께 더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미정님, 내밀하고 서정적으로 속삭이는 듯한 이 곡 좋아하는 곡이 될 것 같아요. 태양님이 새로 공부해서 들려주셔서 슈만을 재발견하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화가나 음악가나 클라이언트의 주문을 다 의식하겠군요. 그런데 이 곡은 순수한 슈만의 마음이라니 들을 때마다 생각해 봐야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 애청자 박미정님이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너무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수정님, 슈만 매력적인 사람이었네요. 음악가로서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태양님, 언제나 새로운 면모를 알려줘서 감사해요. 그 부담감이 없습니까? 뭔가 새로운 면모를 계속 알려줘야 된다. 그 부담감 있죠. 부담감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저도 더 알아갈 수 있고 제가 알던 것도 한번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시간입니다. 7906 쓰시는 분, 두 분의 유쾌한 대화 속에서 예술가로서, 연주자로서 연구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어 즐겁습니다. 정경님, 정태양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7906님 고맙습니다. 오미슬님, 태양님 안녕하세요. 정경님과의 수다 계속 쭉 해주세요. 두 분 오늘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작곡가들은 과연 알까요? 본인의 작품들을 가지고 우리처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네. 이 연구 정말 끝까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논문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네. 이
나중에 이제 정태양의 작품을 가지고서 네. 이제 태양새님이 하늘나라 있을 때 네. 후배 이제 음악가들이 네. 정태양을 연구할 거 아닙니까? 예. 슈망은 뭔가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눴을 때 판타지를 보고 있는 듯한 네. 그런 작품을 느낀다라 하면 정태양을 나중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힌트가 될 수 있게 뭘 보고 연구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 본인이 재밌는 걸 했구나. 재밌는 뭐 걸 했구나. 그런 거. 본인이 이거를 사랑했구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우리 태양샘을 가깝게 보면서 좀 신기하고 놀라운 게 네. 굉장히 화려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악가 또 좀 국립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수많은 오페라와 네. 또 개인 리사이틀의 또 코치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네. 네. 그 화려함을 이렇게 좀 뭐랄까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 예. 화려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앙상블을 하기 때문에 누구와 조화가 되어야 되는 일을 하잖아요. 예술인원당 무대에 서는데 어떻게 화려한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태영스님 연주를 보면 네. 작품을 이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 보면 무대에서 굉장히 화려한 직업이지만 네. 그거에 솔직히 취해서 네. 특히 이제 저를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취해서 연구가 좀 게을리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연주 자체보다 네. 연구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한테 감사할 건 없어요. 그게 본인의 이제 성향을 제가 이제 보면서 네. 또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걸 잘 알아서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또 가면은 제가 이제까지 빌드업한 게 사라지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어떤 취미 생활 할 때 네. 어떤 분들 보면 테니스를 치신다 그러면 정말 프로 수준까지 그거를 막 연구하시고 레슨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슈만이나 작곡가가 좋으면 이 사람이 뭐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이 사람이 어디 살았는지도 궁금하고 가보고 싶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은 항상 막 샘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영쌤의 연주를 네. 이제 관객석에서 바라봤을 때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 무대 자체의 화려함을 표현하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공부하려는 자세로 가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학구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군요. 예, 학구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활발하게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탑티어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습을 하러 가야겠네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네. 바리톤 박흥우 선생님과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리허설 하러 갑니다. 드디어 슈베르트 합니까? 네. 그것도 슈만 할까 걱정했는데 슈베르트로 갔군요. 네, 책 들고 이제 선생님이랑 연습하러 가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이제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요. 모차르트의 작품을 그리고 관현악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뭔가 이 청량감이 벌써 느껴지는데요. 고전주의로 가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특히 운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태양생 보내드리면서 이번에 들으실 곡은 굴다의 첼로와 가나 오케스트라의 협주곡 1악장 서두를 첼리스트 에드가 모로와 라파엘 메를랭이 지휘하는 레포스 마제르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